19세기 일본 사랑. 뭐 제가 일본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포니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편 5분 인문학에서 고흐의 일본 사랑 뭐 이래서 이제 그 고흐가 일본의 우키요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주제로 여러 얘기를 좀 시도를 했었어요. 흥미로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미술을 좋아하거나 특히 고흐를 좋아하면 고흐가 얼만큼 자포니즘, 일본의 우키요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전 논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한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말이 되냐? 우리 고흐가 무슨 일본 따위에 쪽발이 따위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서 격렬한 댓글도 올라왔고 참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키요에 영향을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뭐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한번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얘기를 이어볼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19세기 유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19세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리 만국 박람회라는 게 열렸어요. 19세기 중엽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의 명소 에펠탑이 그때 이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물품들도 많이 왔고 일본관이 열렸죠. 근데 이 당시 이 우키요이라는 건 일본의 이제 어떤 그 포장지, 그러니까 뭐라 하나 너무 흔해 빠진 칼라파나였어요. 물론 이제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위대한 어떤 그런 예술 작가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양하게 서민들이 누리는 어떤 장르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공예품들이 들어오면서 공예품을 싸기 위한 포장지로 들어왔는데 그것조차도 수집 대상이 되면서 우키요이가 일본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에 알려지게 되고 유럽 사회에서 일본 미술이 유명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흐를 필두로 해서 꼭 고흐가 필두는 아니지만 고흐도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비교되는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에도 명소 백경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인 가메이도의 매화, 안도 히로시게가 만든 작품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그걸 똑같이 따라했었던 그 고흐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두 작품만 본다면 고흐의 작품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우키요이가 보여주는 미학을 따라하고 싶었던 고흐의 열정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제가 다 인용하진 않겠지만 뭐 게이샤의 그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흐가 똑같이 모방하는 모습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유명한 이제 고흐의 자상화, 그러니까 초상화죠. 초상화의 앞모습 너무 익숙한 그림인데 사실은 그 모습 뒤편을 보면 벽에 그려있는 그림이 이제 일본 우키요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고흐가 우키요이의 화풍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고흐의 개인적 취향인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미술사학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인상주의 자체가 이 우키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인상주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화가들이 사실은 이 일본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영향을 받고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휘슬러가 그렸던 살색과 녹색의 변화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이건 아예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서양의 화풍 속에서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화가들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드가가 그렸던 티소의 초상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을 딱 보시면 중앙에는 그냥 티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상단부에 보면 이렇게 큰 액자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액자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다 일본 그림들이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화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네가 그렸던 에밀 졸라의 초상도 역시 보면 중앙의 주인공은 이제 당연히 다른 에밀 졸라의 초상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의 전형적인 어떤 산수와 또 위쪽에 있는 건 이 무사의 그림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요. 대표적인 티소의 작품이에요. 우산을 든 뉴턴 부임. 딱 보시면 그 우산이 일본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조잡하게 활용했다라면 티소는 아예 그냥 일본 우산 하나를 딱 넣어서 당시 얼마큼 자포니즘이 열기가 대단했는가를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줬죠. 모네가 그린 일본 여인이라는 작품은 너무 그냥 아예 기모노를 입고 서양 여자가 부채춤을 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춤보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고요. 뭐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부채 그림들이 다 일본 그림들이 붙어 있고요. 옷 자체에 이제 그 사무라이 같은데 어떤 그런 일본 그림 자체가 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거고요. 뭐 로시그로그가 그렸던 사라베르나라의 초상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편에 여자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우키요이는 아니고요.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노라고 하는 어떤 그 연극에서 쓰는 가면들이 이제 아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시아르 빵띠의 부인과 그의 아이 폴과 조르제트. 되게 힘든데 뭐 그림은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그림은 어디 일본이 있어? 이 방이 일본 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가게 배치들 똑같이 따라했어요. 뭐 뒤에 이제 그림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마네가 그린 자기 딸 그림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줄리 마네 같은 그림도 보시면 이건 너무 이렇게 흐릿하게 그려서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거 자세히 보시면 이 줄리 마네의 뒤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림이 또 이제 일본 그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처럼 자포니즘이 거의 유럽 문화 전체를 뒤흔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그래 뭐 그 영향 받았어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을 제가 막 우겨다짐으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인이라면 느낌 자체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이 뭐 그래? 그래도 고흐를 좋아하는 나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불편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껄끄럽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 아스카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요즘에는 한국사를 넘어서 동아시아사 같은 교과서들이 생겨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어떤 우리가 고대 사회 때 일본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요. 아직기와 왕위는 유교 한자를 전파했다. 놀이사치기는 불교를 전파했다. 해자, 담징 등등등등등 거의 뭐 줄줄 외죠.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어떤 우리의 문화적 우월주의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오사운동. 요거 이제 아마 좀 최근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고등학생들 특히 동아시아사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뭐 반복적으로 외우는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이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시험에서도 계속 나와서 마치 중국의 오사운동 전체가 우리 3.1운동 때문이었다라고 거의 착각할 정도로 교육을 시켜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3.1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인데 참 재밌는 것도 뭔지 아세요? 중국 교과서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본인들의 어떤 민족주의적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3.1운동에 영향받았다는 측면을 아예 배제해요. 그리고 아예 일본 교과서는 이 사건 자체를 좀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한 사건을 각각의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이 자기네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건드리는 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전파해줬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인 일본이 딴 데 영향을 주면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격화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될 수 있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 감정의 실체에 접근한다면 여러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제가 뭐 그렇게 인사이트를 받은 학자는 아니지만 이분이 쓴 저서 중에 구별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도 됐는데 문화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층과 그의 어떤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취향이 오히려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우아하고 무가당, 그러니까 설탕 빠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에 비해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소탈하고 질박하게 막걸리 좋아하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나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나 이렇게 좀 소탈하게 막걸리나 김치가 좋아. 이런 게 진정한 본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규정력 속에서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 학자가 규정했거든요. 마치 뭐 얘기한다면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인간의 생각의 사고관을 바꿔놓지 못한대요. 근데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 자체를 규정해 버린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흐를 뭐 좋아한다. 고흐의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겠죠. 하지만 내가 고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흐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구성 요소는 우리 사회가 제시했고 우리 역사가 제시한 부분이 너무나 크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술도 문화도 그리고 취향도 모두 역사 한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성찰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